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 번 물어봤죠. 우리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경제적 착취 피해 보고가 낮게 있는데 이거를 경제적 착취가 줄고 있다라고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도 되냐, 안심스럽게 생각을 해석을 해도 되냐. 그 사실 불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는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야. 잡히는 데이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 학대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죠. 아, 이게 경제적 착취구나, 학대구나, 나 어딘가에다, 뭐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몰라도 되지만 내가 어딘가에다 신고를 해야겠다. 하다못해 주민센터에라도 신고를 해야겠다. 경찰서에도 신고했다. 뭔가 인지가 있어야 돼.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인지가 있느냐. 사실 경제적 학대나 경제적 착취는 노인복지학회에서도 한 번도 특별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학대로 우리가 노년학회나 노인복지학회에서 다룬 적은 있지만 그 파트 중에 경제적 학대만을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사실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주제인데 일반인들이 경제적 학대나 경제적 착취에 대한 인지가 얼마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사실 적게 나온 거를 우리가 경제적 학대가 적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노인 실태조사 달랑 하나 물었어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 이 타인의 가족이 포함되냐. 근데 경제적 학대의 건수로만 보면 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학대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더 많습니다. 이런 거 잡아내지 못하죠. 그다음에 전국 노인 인권 실태조사 대상이 다 특수해요. 대상이 특수하고 2016년만 좀 자세하게 물었고 2017년, 2018년은 사실상 시설에서 경제적 착취를 하냐 이 항목 하나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2009년 전국 노인 학대, 요 데이터 하나만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개의 질문을 물어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잡아내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거는 사실 실태조사라는 거는 설문조사로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학대나 이런 부당행위, 가족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제적으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인지가 있어야지 이게 보고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하냐 마냐 이거는 문화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은 범죄로 인지된 경우에만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범죄로 인지된 경우에만 데이터에 잡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적 착취나 학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학대를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제 경제적 학대의 구체적인 행위를 뭘로 볼 것이냐. 그다음에 행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신뢰할 만한 관계, 즉 가족이나 돌봄시설의 어떤 요양보호사라든가 뭔가 우리가 이제 인터랙션이 상호관계가 있는 관계와 제3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광범위하게 좀 포괄해서 볼 수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착취가 왜 일어나는지 그런 특수상을 어떻게 해서 설명해낼 것인가 설명 요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 경제적 학대나 착취가 얼마나 발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왜 발생하고 어떻게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왜에 대한 설명적 요인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는데 이 왜에 대한 프레임을 어디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볼 것이냐 저는 이제 그 경제적 학대와 착취 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스테이크홀더의 특징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학대를 당하시는 분, 경제적 학대를 가하시는 분, 경제적 학대를 신고하시는 분, 경제적 학대와 관련돼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보자. 그래서 좀 제한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중앙노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학대 피해를 2018년하고 이제 2019년 초반까지 이제 411명 정도가 경제적 학대 피해를 입은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는 거야.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기초연금. 그러니까 우리 노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제적 학대의 사례는 돈이 정말 있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거는 돈이 없는 가난한 노인이 그 와중에도 또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겠죠.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이 되던 간에 이 임팩트가 너무 큰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빈곤층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학대 현상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제가 말이 조금 많았나 보네요.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사별한 여성 요인이 피해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대 유형과 달리 동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사실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이제 지금 노보의 업무 매뉴얼에 보면 가해자와 학대자를 분리하는 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업무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학대에서는. 그래서 경제적 학대의 특수성을 발견하고 그 경제적 학대의 특수성에 맞는 업무 매뉴얼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주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빈곤 계층에 대한 경제적 학대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행위자의 특징을 보면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경제적 의존성이 너무 높습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거. 그래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좀 스페셜한데 우리가 기존에 쓰지 않았던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자활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좀 경제적인 의존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좀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신고자 이제 또 특징을 보면 신고 건수 이제 지금 한 15,000 일본화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같아요. 아까 이제 교수님 발표하신 거 보니까. 그리고 학대 판정되는 게 60%라 이제 저희는 이제 15,000건 정도에 한 30% 정도 되니까 다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매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 비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학대의 경우 신고 의무자 중 사회복지 전담용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한테만 좀 집중돼서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 이거는 사실 이 경제적 학대나 케이스를 발굴할 때 우리가 발굴해낼 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지역에서 게이트키퍼를 할 것인가. 생활 밀착형으로 클라이언트를 담당하고 있는 뭐 주민센터의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가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선생님들한테서만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인 학대나 노인 경제적 인식에 대한 우리가 좀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인 인권 학대나 예방 교육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보에서 그동안 나간 인권 교육 실태인데요. 사실 경찰서 관공서에 나가는 인권 교육이 굉장히 횟수가 적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학대 예방 경찰관이 2015년부터 있습니다. APO라고. Anti-Abuse Police Officer라고 해서 이제 APO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하긴 하는데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이에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APO라는 거? 2015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한 이제 500명 안 되고 400명 좀 넘거든요. 근데 경찰 내에서도 이 APO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를 저희가 이제 취재 결과 좀 알게 됐고, 그리고 APO가 생긴 그 동기가 사실 학대라고는 얘기하지만 노인학대보다 아동학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노인학대와 노인 인권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에 대한 뭐 관공서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노인 인권이나 노인 학대 교육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경찰관들이 받는 APO들이 받는 의무 교육을 거기다가 매뉴얼에다 넣어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 학대나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당연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신고 의무자로 지금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분들의 인식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학대 피해자나 가해자나 우리가 상담하고 정보 서비스에 좀 국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특히 경제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법률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 다양한 서비스 중에 법률 서비스는 0.2%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노보가 경제적 확대에서 중요한 이그나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 서비스의 확장,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를 직접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되고 좀 심층적인 서비스는
법률 자원, 공공법률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학대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학대에서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적 의존성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쉼터에서 우리가 피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체적으로 인디펜던스를 갖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 경제적 학대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복지 서비스 연결이 이제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은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활이나 고용이나 취업 서비스는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학대에 좀 초점화된 행위적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잘하려면 역량이 갖춰져야겠죠. 역량이 갖춰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력입니다. 인력이 거의 늘지 않았어요. 거의 늘지 않았고 사실 이게 이제 연도거든요. 2015년부터 2018년대 264명 정도 33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LTO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이고 노인 인구수와 상관없이 이게 거의 똑같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과 기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연도에 따른 1인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인데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앞에 국제 파트에서 발표한 거를 기억하신다면 노인 학대는 사실 우리가 고령사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증가할 거예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업무량이 굉장히 번아웃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경제적 학대와 같은 어떤 새로운 업무도 늘어나고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스태프를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성과 양을 동시에 확장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챌린지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라고 해서요. 제가 중간중간 이제 설명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제가 되게 정성스럽게 이제 APO 현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받는 노인 교육이나 뭐 노인 학대에 관한 교육이 없어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사실 우리가 경제적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나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금융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선 은행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이제 은행원이 좀 찜찜한 뭔가 이상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노인이 원할 때 그때 이거를 지연시키거나 스탑할 수 있는 그래서 금융경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은행원이 좀 비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발견했을 때 이제 시간을 지연하고 금융경찰관을 불러서 금융경찰관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연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의 시스템도 우리가 좀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도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금감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뭐 영업점장 확인제도, 투자숙려기간제도, 투자초고령 가족조력제도, 투자자 적합성 원칙, 불공정 거래부 이런 게 고령자나 금융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은행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행들에서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과연 누가 모니터하고 누가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사기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단순히 금융 범죄에만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경제적 학대나 경제적 착취 개념, 근본적인 개념부터 교육을 같이 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를 요 그림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금융 영역, 그다음에 형사사법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정말 그게 찰떡궁합이 이제 바퀴처럼 잘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경제적 학대를 잘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건강보험,
희망복지지원단,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인, 뭐 이런 제도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서 금융위원회 밑에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금융 관련 NGO, 그다음에 서민금융. 그다음에 이제 형사 시스템, 경찰청이나 법무부 밑에 있는 이제 APO라든가 지능범죄수사단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법무부에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공적 법률 자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법률 구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변호사 찾아가는 홈닥터, 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등 이런 자원을 어떻게 잘 연계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보고 이런 네트워크,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그나이터가 존재합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정말 거미줄처럼 연결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학대 전문 기관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노인학대 전문 기관이 있죠.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 흐름도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타기관에서 경찰관이 발견해서 의뢰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의뢰할 수도 있고, 의뢰기관이 있고, 직접 112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관.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오면 우리가 사례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사례 판정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요. 기본적인 업무. 이 중에서 아까 말했지만 복지 서비스도 하고 우리가 의료 서비스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상담 정보 서비스. 그중에 법률 서비스가 지금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거를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 서비스에 관한 지금 이 초록색 색깔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 대응을 좀 잘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되는지를 좀 노란색 박스로 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뢰 단계. 사실 경제적 학대는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다른 어떤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보다 적기 때문에 누군가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거를 발견하기 가장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은행이에요. 은행. 그래서 APO 같은 경찰과 이제 일선 은행이 좀 이상한 징후를 캐치할 수 있는 역할 이게 좀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 저희가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제 기관장님이나 중급 관리자분 여러분을 이제 몇 명을 취재를 했습니다. 했더니 경제적 학대 사례나 이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여쭤봤더니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증거 확보예요. 증거 확보. 경제적 학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금융거래조회라든가 통장관리라든가 이런 사실관계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역시 APO의 도움이 좀 APO하고 이제 금융계.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는 사실상 통장관리가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요. 이제 희망복지지원단 같은 경우는 생계형 이제 주민센터에 계시는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취약계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적 학대 사례를 발굴할 수 있게끔 좀 구체적인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례 판정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금융 관련된 분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계자 그리고 사실 그 신고 의무자에도 노인복지법에 신고 의무자가 굉장히 여러 명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 사실 금융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은행원이나 이런 금융인도 포함해서 우리가 사례도 잘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률 서비스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유형 특히 경제적 학대 담당을 하실 분들에 대한 어떤 법률이나 금융 교육을 좀 시키실 필요가 있고 이제 그분들이 기본적인 법률을 담당하시고 상담을 담당하시고 좀 심층 법률 소송까지 가거나 아니면 고소고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법률 체계를 법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던 피해자 법률 구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후에 경제적 학대, 경제적 착취 피해를 입은 노인은 그날로 그분의 생애가 사실 마감입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그냥 빼앗긴 게 아니야. 그분의 인생이 마감되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해를 복구할 것인가에도 우리가 좀 적극적인 개입 대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다른 유형과 달리 학대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대 행위자의 어떤 이 경제적인 그 의존성이 약화될 수 있는 자활이나 고용, 취업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역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 학대도 다른 학대와 마찬가지로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재발에 대한 학대 재발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